보통 채권은 이자가 1년에 한 번씩 들어오거나 회사채는 1년에 4번 들어와요. 이 이자를 받을 때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15.4% 떼고 들어와요. 세. 그런데 ISA에 넣어놓으면 일단은 비과세예요. 중간에 얼마의 이자나 배당소득이 들어오더라도 한 푼도 안 떼고 그게 그대로 ISA에 다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은 이자로 뭐 할 수 있어요?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예금에 넣거나 재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세금 안 뗀 돈으로 투자하고 있다가 ISA가 3년이 지나가면 지금까지 발생한 수익,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 퉁 쳐가지고 순수익에 대해서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자나 배당이 많은 것들은 ISA에 넣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과서에는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럼 지금 올라야 되는 거죠? 네. 네, 뭔가 복잡한 게 있나요? 복잡한 게 있어요. 그 채권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이게 주로 이제 여러 가지라고 하는 건 만기. 만기가 짧으냐, 기냐. 예.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그게 단기채의 금리가 떨어지고 있냐, 장기채의 금리가 떨어지고 있냐 또 다른 것이고, 네. 채권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은 오른다라는 건 그냥 약간 타이틀 같은 거고 세부적으로 보면 요럴 땐 요렇고 저럴 땐 저럴 게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금리가 오르는데 채권이 떨어지고 채권에도 이자가 있는데 그거 채권 금리는 또 뭐고? 가격은 뭐고? 네. 자, 채권은 차용증이에요. 차용증, 돈을 빌려준 차용증인데 차용증에는 돈을 얼마 빌려줬냐라는 원금이 있고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이자율이 있는 거죠. 네. 그 채권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얼마, 만기, 이자율 이런 것이 써 있어요. 자, 1억이라는 돈을 연 3% 이자를 주겠다. 10년 동안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억의 3%인 300만 원을 매년 받게 되겠죠. 네. 10년이면 총 3천을 받게 됩니다. 이 채권에 투자를 했어요. 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 금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금리가 3%로 높았지만 한두 달, 석 달, 넉 달 뒤에 보니까 이제 금리가 막 낮아졌어요. 그래서 똑같은 곳에서 돈을 빌리는데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이제는 저희가 돈 필요한데 1억이 필요한데 뭐 한 몇 달 전처럼 3%까지는 못 드리고요. 연 1%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2% 줄 바에야 은행에 빌리죠. 이러면서 이제 1억짜리 채권 10년 동안 돈을 빌리는데 연 1% 주겠대요. 여기에 1억을 넣어두면 1,000만 원 받는 그쵸? 거잖아요. 1년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1,000만 원을 받습니다. 네. 똑같은 곳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몇 달 전에는 10년 동안 3천을 벌 수 있는 채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10년 동안 똑같이 돈을 빌려줘봤자 1,0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 몇 달 전에 3%짜리 채권은 굉장히 예뻐 보이겠죠. 그렇죠. 그걸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거 저한테 좀 파세요. 비싸게 팔아야지. 얼마에 파실래요? 얼마면 파시겠어요? 네, 1억 한 2천엔 팔아야겠네요. 그러면 제가 안 사죠. 왜냐? 자, 시장에서는 1억을 투자하게 되면 2천을 벌 수 있어요. 네. 근데 연미님 거를 제가 1억 2천에 샀을 때 3천을 벌 수 있지만 네. 원금은 1억을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1억 2천 투자해서 1,000을 버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1억 투자하면 1,000을 벌 수 있는데 그러면 1억 2천은 안 사요. 그래서 적당한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한 1억 1,800 언저리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네. 시장에서 아주 고맙게도 그 가격이 딱 형성이 정리를 됩니다. 해주시는군요. 네. 1억짜리가 왜 1억 1,800만 원까지 갔죠? 금리가 떨어져서. 그쵸. 시장 금리가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예. 내가 뭘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난 1억에 산 채권을 보니까 시장 금리가 낮아서 채권 가격이 평가 금액이 올라갔네. 그걸 지금 팔면은 1억 1,800이라는 수익을 불과 몇 달 만에 18%의 수익을 올리는 건데 안 팔고 그냥 계속 갖고 있었다 10년 동안. 네. 그러면 내가 중간에 이게 1억짜리가 1억 1,800을 찍었어도 결국은 원금은 얼마 받아요? 1억을 1억.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채권 가격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내 채권이 못생겨져 보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 내 채권이 이뻐 보이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데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건 팔면은 수익을 확정짓거나 손실을 확정짓는 거지만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변동성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냥 이자만 받는다. 이자만 따박따박 받는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갑니다라고 한 뜻이 이겁니다. 야, 진짜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어쨌든 지금 사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채권을 사실상 그냥 그 증권사에서도 살 수 있잖아요. 증권사에서 사는 거예요. 네. 네. 그냥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토스를 들어가든 어딜 들어가든 국채 이렇게 치면 밑에 쫙 나오더라고요. 네네네네.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되는 거죠? 아, 그래도 됩니다. 네. 그런데 채권이 숫자가 많을까요? 주식이 숫자가 많을까요? 주식 숫자, 채권 숫자가 많아요? 많죠.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S전자다. 네. S전자의 주식은 뭐 보통주, 우선주 딱 두 가지밖에 없지만 S전자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빌린 아. 채권의 수는 아주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기업별로 몇 개, 몇십 개, 몇백 개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만기가 되면 또 빌려서 돌려막기 해요. 통상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의 규모가 훨씬 크고 종류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채권들을 그럼 어디 가서 사냐? 주식은 어디서 사요? 증권사에서. 증권사에 삽니다. 직접 가나요? 아니요. 어플로. 어플로 사죠. 네. 어플로 사는 건 그냥 누구에게 사는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던 거. 남이죠. 누군지 모를 남이죠. 네. 채권도 그렇게 거래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장내 채권이라고 해요. 장내, 장외가 있죠. 네. 예. 주식도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상장돼서 불특정 다수와 막 거래되는 마구마구 언제든 호가를 통해서 거래되는 시장이 있고 비상장, 상장이 안 돼 있어. 그냥 가가지고 당신 거 주식 나한테 파쇼. 직거래. 직거래 그걸 이제 연계해 주는 곳들도 있지만 어쨌든 공개된 곳에서 마구마구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과는 조금 다른 느낌. 채권도 그래요. 장내 채권이 있고 장외 채권이 있는데 네. 장외 채권의 종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양해요. 장외 채권이라는 게 우리가 증권사 어플에서 볼 수 있는 그것들이죠. 증권사 어플에서는 장내도 볼 수 있고 장외도 볼 수 그래요? 있어요. 네. 장내는 뭔가 그 증권 거래소? 여기서 해야 될것 거래소에서 같은데. 거래돼요. 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종류는 그런데 제한적입니다. 몇 가지가 없어요. 국채도 뭐 다양하지도 않고 국채야 뭐 대부분 있는데 회사채 같은 경우가 특히나 다양하지가 못하죠. 장외 채권이 훨씬 더 다양하고 사는 곳이 진짜 증권사가 갖고 있는 걸 사는 거예요. 네. 장외 채권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증권사가 보유하고 가지고 있는. 있는. 네. 당신들 갖고 있는 채권 중에 좋은 거 뭐 있어? 그거 좀 나한테 파쇼. 그거는 그러면은 개개인이 저 사람이 판 거 내가 가져가고 이게 아니에요? 주로 이제 증권사가 판 걸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판 건 누가 가져가냐? 증권사가 가져가요. 네,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증권사는 그럼 내가 판다고 할 때, 그거 안 사요. 이러기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수수료를 세게 받아요. 장외 채권은 증권사의 매매 수수료를 세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따로 받느냐? 채권 수익률에 녹아져 있어요. 채권 가격에. 그러면 애초에 싸게 사서 많이 수익을 보려면 장내 채권 사는 게 훨씬 유리하겠네요. 장내에서도 팔고 장외에서도 파는 건 당연히 장내에서 사야 돼요. 그래서 국채 같은 거, 소액 채권들, 국채는 10,000원 단위로 거래되는 채권들도 있거든요. 뭐 20년물, 30년물 이런 것들은 그냥 뭐 10만 원어치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장외 채권 파트로 들어가면 그것도 팔아요. 이건 뭐예요? 똑같은 채권을 수수료를 얹은 거. 증권사가 지기네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갖고 있는데 그것 좀 저한테 주세요. 혹은 제 것 좀 당신들이 사가세요라고 한다면 그래요. 이럴 때는 어떨 때냐. 우리가 물건을 싸게 사는 방법이 있죠. 네. 어떻게요? 온라인 매장이 있고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 그렇죠. 네. 집 앞에 뭐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요. 그 똑같은 공산품이에요. 과자 뭐 이런 거. 이거를 훨씬 더 싸게 사려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2, 3일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증권사 이 장내 채권, 장외 채권도 똑같습니다. 장내 채권은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주식처럼. 그 시간에만 거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수량에 따라서 거래가 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져요. 네. 이게 막 몇십억을 갖다가 올려놓게 되면 기관들도 사고 뭐 할 테니까 잘 팔리고 잘 샀는데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이 한 20만 원어치야. 그러면 내놨을 때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거래가 어려워. 근데 내가 돈이 급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증권사한테라도 니들이 좀 사라. 알겠습니다. 대신 한 4% 정도는 저희가 먹어요. 이런 식으로. 와, 진짜 세네요. 헐값에 팔아야 되고 이들을 통해서 살 때는 비싼 값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국채 같은 거 장내에도 있고 장외에도 있는데 그냥 해가지고 사게 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요거 주의를 그럴 하셔라. 때는 장내에서 사는 게 이득이다. 네, 장내에서. 하지만 못 살 수도 있다. 네, 장내 채권 같은 경우에 거래가 그래서 활발한 채권들 위주로 장내에서 거래를 하시고 네.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회사채다 이런 것들은 장외 채권으로. 그래서 주식은 상장 주식이 좀 안전하고 비상장 주식은 그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험해. 그런데 채권은 장내냐 장외냐에 따라서 위험하다 아니다가 갈리지는 않는다. 근데 어쨌든 둘 다 있으면 장내에서 사는 게 훨씬 이득이다. 수수료 쪽으로는 유리합니다. 네. 근데
개별 채권도 있고 ETF도 있고 뭐 펀드도 있고 이렇던데. 그렇죠. 뭐가 달라요? 개별 채권은 말 그대로 그 채권 시중에 돌아다니는 차용증을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형 펀드, 뭐 이게 우리가 펀드라고 하는 건 공동구매죠. 아, 나는 무슨 채권을 투자하고 싶기는 한데 뭘 얼마에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 가서 사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냥 누군가 대신 시켜가지고 사게 하고 싶어. 그게 이제 채권형 펀드예요. 채권형 펀드라는 거에 돈을 넣으면 펀드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매니저를 시켜가지고 야, 네. 지금 돈 들어온 거 이만큼 있네. 이걸로 우리는 채권을 사자. 무슨 채권 살 거야? 이거는 미리 정해놔야 돼요. 우리가 장기채 펀드다라고 한다면 그건 장기채만 투자를 해야 되지 그 돈을 가지고 갑자기 주식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단기채를 산다거나 그건 이제 한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채 펀드에 돈을 넣는다, 투자를 한다, 장기채 펀드 가입했다라는 건 내가 넣은 돈으로 펀드 매니저가 장기채라고 하는 것들을 사 모은다. 보통 이제 10년 이상인 채권들을 장기채라고 하거든요. 그런 채권들을 사요. 사는데 채권은 만기가 있잖아요. 네. 펀드는 만기가 없죠. 예. 펀드는 그냥 10년 전에 만들어진 펀드도 지금까지도 계속 운용이 되는 거고 지금도 가입할 수 있고 누군가 지금을 돈을 넣을 수도 있고 돈을 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채권형 펀드들은 뭘 하냐면 우리 장기채에 투자해. 10년 전에 10년물짜리 채권을 샀어요. 그럼 지금 와서는 만기가 지금 다 됐겠죠. 네. 그럼 이건 장기채 펀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중간중간 채권들을 바꿔요. 바꿉니다.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펀드가 대신 해준다. 그러면 결국은 그 장기채 펀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뭐냐면 장기채권들의 지금 이자율이 몇 %야? 연 2% 이자 준답니다. 그거 플러스 예전 거보다 가격이 조금 올라갔으면 이때 팔 거 아니에요. 팔았을 때 수익 조금. 그렇게 가져가는 게 채권형 펀드다. 채권형 ETF도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돈을 담아놓기는 하는데 그 담아놓은 걸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끔 상장시켜 넣었을 뿐이고 네. 그 바구니는 그대로 있고 지수를 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채권 10년물 지금 채권의 금리가 몇 %야? 라고 하는 거에 금리가 조금 올랐어. 채권 수익률이 올랐어. 그러면 채권형 ETF의 가격도 막 0.1% 올랐다 그러면 얘도 0.1% 오르고 그렇게 설계가 돼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약간 다른 점은 펀드는 직접 채권을 사는 거고 ETF는 거의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데 그것도 것들이... 담아져 있는 바구니를 사는 거다. 그럼 바구니를 쪼개서 사는 거다. 사실 개념은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걸 어디에서 사느냐도 이제 중요한데 이 어디는 뭐냐면 이 채권을 ISA 계좌에서도 살 수 있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방법이 되게 지혜로운 거다라고들 많이 홍보하던데. 채권을 일단 사려면 증권사를 통해서 사야 되는데 일반 계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네. ISA라는 걸 만들게 되면 ISA 내에서는 주식, 물론 이제 증권사의 ISA를 말씀드린 겁니다. 중개형 ISA. 거기서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ETF나 뭐 펀드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가 골라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채권을 내가 골라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서 사는 것과 ISA라는 주머니에서 채권을 사는 것, 주머니에다 담아놓는 거죠. 담아놓는 것, 그 차이인데 ISA는 그 안에 세금이 별도로 부과가 돼요. 별도의 방식으로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채권을 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이자가 따박따박 나올 거 아니에요. 보통 채권은 이자가 1년에 한 번씩 들어오거나 회사채는 1년에 4번 들어와요. 분기별로 쪼개가지고. 그러면 네. 이제 쏠쏠하게 용돈 받는 기분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이자를 받을 때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15.4% 떼고 들어와요. 네. 그런데 ISA에 넣어놓으면 일단은 비과세예요. 중간에 얼마의 이자나 배당소득이 들어오더라도 한 푼도 안 떼고 그게 그대로 ISA에 다시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은 이자로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또 살 수 있겠죠.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거나 예금에 넣거나 재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세금 안 뗀 돈으로 투자하고 있다가 ISA가 3년이 지나가면 이때는 이제 드디어 깰 수가 있는데 깨면 지금까지 발생한 수익,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 퉁 쳐가지고 순수익에 대해서만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해버립니다. 이건 건강보험료도 영향 안 미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나 배당이 많은 것들은 ISA에 넣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네. 과세 대상 상품들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채권을 이제 딱 생각하면 사실 주식보다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국내 주식 중에 그렇게 막 나름 좀 지켜보면 우상향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랑 이 채권을 비교했을 때 그런 주식은 우상향하는 주식들은 차익을 봤을 때 세금을 떼지 않는데 채권은 보니까 지금 이자 소득이 나오니까 이자 소득세는 떼죠. 그런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직접 샀을 때는. 주식은요. 네.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고 주식을 주식형 펀드에 담아놓거나 주식형 ETF를 사서 샀다 팔았다 할 때도 비과세잖아요. 네. 근데 채권은 희한하게 직접 매매를 했을 때만 양도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고 채권형 ETF나 채권형 펀드를 사가지고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것도 내야 되는구나. 그거는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15.4% 아까 이자 소득세 네. 떼는 거 꽤 크구나라는 생각이 꽤 들었어요. 크죠. 꽤 크고 그것 때문에 목돈을 투자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묵혀놨다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A에 넣어가지고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ISA 안에서도 개별 채권을 살 수가 있고 네. 펀드도 살 수가 있고 ETF도 살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안에서는 뭘 사는 게 가장 이득이에요? 사실은 이자 소득세 혹은 배당 소득세를 떼는 상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미국 ETF,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ETF는 샀다가 팔았을 때 차익에 대해서 15.4% 배당 소득세를 떼거든요. 얘가 커지면 막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고 이렇게 세금을 떼는 상품들을 하는 게 유리하고 국내 ETF라든가 국내 주식은 사실상 직접 넣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수익 나도 얘는 비과세니까. 채권도 마찬가지죠. 개별 채권도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긴 한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채권을 쌀 때 샀다가 앞으로 금리 낮아질 것 같아. 이거 비싸게 팔아야지. 이렇게 중간에 팔 전략으로 들어가는 채권이라고 한다면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아까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채권에다 투자를 해가지고는 이만큼의 이자가 발생을 했는데 주식에 넣은 돈이 마이너스 10% 20%가 나버렸네. 그러면 이걸 합쳐요. 그 말인즉슨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손해 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있으신 분들. 이거를 손해 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속상하고 할 뿐이지 나한테 큰 득이 되는 건 없는데 하는 것들은 ISA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손실이 났을 때 얘를 상기할 수 있다. 상기할 수 있다. 고급스러운 표현이네요. 좀 예. 퉁친다라는 말만 자꾸. 라디오에 나가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죄송합니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장단점을 알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채권이요. 네. 개인 투자용 국채가 요즘 자주 언급이 되던데 네. 국채는 개인이 못 샀었어요? 아니요. 살 수 있는데 네. 이게 워낙 큰 손들이 거래하다 보니까 낄 데가 없었구나. 사실 장내 채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막 딱 원하는 금액에 원하는 가격으로 바로바로 뭐 이제 거래가 잘 되는 것들도 있지만 다양한 것 중에 마음대로 사기는 조금 어려웠죠. 큰 손들의 놀이터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불편한 건 사실은 없었는데 네.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지금보다 개인들만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하나 만들자. 그리고 조금 혜택도 많이 주고 취지는 그렇지만 그래 안정적인 수요를 조금 확보하자. 채권이라는 게 나라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네.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는 나라가 거는. 망하지 않는 이상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돈 좀 빌려줘. 또 다른 주머니가 하나 생기는 거죠. 나라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용 국채라는 상품을 만듦으로써 개인들이 나라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창구를 열었다. 그래서 연간 발행 한도를 요만큼을 두면 요 정도 돈은 개인들한테 빌릴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원래 큰 놀이터에서 다 같이 놀게 했었는데 사실 노는데 별 지장은 없어요. 중학생 형들, 고등학생 형들 막 미끄럼 타고 놀아요. 네. 나도 가서 놀 수는 있지만 네. 줄 서야 되고 눈치도 보이고 뭐 그럴 수도 가끔 있으니 새치기도 당하고.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용 우리 전용으로 만들자. 키높이도 그렇게 맞춰놓고 너희들이 여기서 놀게 되면 뭐 추가적으로 혜택도 줄게. 좋은 뭐 여기서 과자도 한 봉지 줄게.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게 개인 투자용 국채. 혜택 줘요? 혜택을 줘요. 혜택을 안 주면 사실 의미가 없죠. 개인 투자용 국채는 10년물, 20년물, 5년물 이렇게 있는데 만기까지 유지를 하게 되면 비과세는 아니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거는 그럼 금융소득세 종합과세에서 네. 벗어나요. 빠지게 되고. 다만 이건 건보료에는 영향을 미쳐요. 건강보험료 영향을 미치니까 만기까지 유지하면 복리로 또 이자를 줍니다. 복리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20년짜리 따지고 보면 복리 이자가 꽤 되거든요. 문제는 20년을 무조건 유지해야 돼요. 중간에 깰 수가 없네. 19년 11개월 만에 깼다 그러면
복리이자 다 없어지고 분리과세 혜택도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20년물은 내놔도 잘 안 팔렸어요. 맨날 미달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요거 좀 바꾸자. 가상금리 좀 더 얹어주자. 네. 그러니까 3.5% 정도 금리 채권을 준다 그러면 플러스 1%. 그러면 꽤 크죠. 4.5% 복리 상품이 어디 있어요? 20년짜리. 네. 그거는 뭐 저축보험도 그렇게는 못 만듭니다. 이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자가 쭉 쌓여서 20년 뒤에 한꺼번에 받으면 꽤 큰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20년 동안 돈 묻어놓으라 그러면 얼마 묻어놓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전 지금 당장으로는 100만 원도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그거 아쉬울 수 있어요. 네. 저도 7,000원 정도면 부담 없을 것 같아. 네. 그거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근데 그쵸? 보세요. 내 자산이 1,000억 정도다. 그리고 내 생활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쓰는 사람이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쓸 돈으로 100억 정도 넣어둘 수 있을 것 충분히 같습니다. 넣어둘 수 있어요. 네. 그 말인즉슨 10년짜리, 20년짜리는 좀 있는 분들이 넣어놓을 수 있는 그 혜택은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결국 개인들이 초등학생 놀으라고 했지만 거기에도 중고등학교 형들이 와서 등치 큰 초등학생. 예. 등치 좀 큰 초등학생. 야, 너 초등학생 맞아? 그래. 예, 4학년이에요. 그런데 뭐 이만한 키 초등학생. 180. 예, 이런 키 180. 친구들. 성장이 남다른 뭐 이런 친구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요것도 이제 장기는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3년짜리를 내놓은 거예요. 올해부터 4월, 뭐 6월, 요 6월 정도 3년이면 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 정도면 부담 네, 없잖아요. 네. 3년 정도면은 큰 돈은 못 묻어놓겠지만 그래 뭐 은행 예금보다는 그래 절대 안 깰 돈 요 정도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만기가 기존에 5년짜리가 다 완판됐거든요. 5년짜리는 10년, 20년에 비해서는 그나마 부담 덜하니까 그래서 이제 3년짜리가 나오는데 다만 얘는 분리과세 혜택이라든가 없어요? 복리이자 혜택이나 가상금리 이런 건 없어요. 대신 복리도 안 줘요? 예. 뭐 해봐야 뭐 저기니까. 가상금리는 없어요. 가상금리. 아. 근데 대신 장점은 있어요. 이자가 따박따박 나옵니다. 중간에. 이자를 중간중간 줘가지고 그걸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근데 100만 원 넣으면 이자 뭐 3% 4% 나와봤자. 그래도 예금에 넣어놓으면 만기까지 기다려야지만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중간에 뭐 매달 주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이자 받은 걸로 재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선택지가 좀 다양해지죠. 3년짜리 상품이 생긴다라는 것 자체가 꽤 좋은데 이것도 이제 출시가 되어 봐야 뭐 얼마에 그때 당시에 시장금리 플러스 알파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3년짜리 국채의 이자율이 얼마냐 그거보다 조금 더 얹어가지고 출시가 되는데 그러면 3년 동안 과연 예를 들어 3%로 나온다. 3년 동안 3% 묻어놓을만 해. 근데 그때 당시에 예금 2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5%다라고 한다면 네. 굳이? 그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출시되고. 그리고 이게 하반기 중에는 또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있는데 그건 10년물하고 20년물짜리만. 10년짜리, 20년짜리 장기 상품. 이게 10년짜리, 20년짜리 장기 상품의 문제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네. 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피해가는데 건강보험료는 폭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이자를 몰려서 받으면 나는 10년치, 20년치를 누적해서 받은 거지. 그게 내가 갖고 있는 마치 100억 자산가가 은행에 넣어놓고 1년 만에 받은 이자하고 동일하게 보면 안 되잖아요. 나는 20년 동안 몰아서 받은 건데 그런데 그걸 일반 계좌에서 그냥 갖고 있으면은 이제 건보료 폭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10년물이어도 이자가 매달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10년물이어도 아니요. 10년물이면 10년 후에 나와요? 네. 근데 3년물은 뭐 중간에 한 번씩 나온다면서요? 10년물은 안 나와요? 10년물도 나오게끔 바꾼다. 이것도 이제 법을 바꿔야 돼. 근데 이거는 만기까지 보유해야지. 그래서 복리와 가상금리를 그때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는 한 방이에요. 한 방. 이것도 근데 중간중간 주게끔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검토 중. 중간중간 주면은 건보료는 좀 피할 수 있겠네요. 피할 수 있죠. 예. 중간중간 주면은 피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검토 중인 거기 때문에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안 되더라도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놓으면 이건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네. 퇴직연금 계좌는 아예 별도로 DC형 계좌다 그러면 내 퇴직금을 받아서 굴리는 건데 나는 내 노후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을 위험하게 주식은 위험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나 퇴직도 지금 5년 남았는데 뭐 10년 남았는데 이런 분들은 선택지가 딱히 없거든요. 원리금 네. 보장 상품이나.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넣을 수 있는데 10년물, 20년물 같은 것만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것도 중간에 못 깨죠. 깨면은 혜택은 없죠. 혜택은. 그러니까 그 퇴직연금 계좌에 네. 1억이 있어요. 그중에 5천만 원 정도는 나 10년물짜리에 들어가고 싶어 해서 샀다라는 건 계좌 안에서
그걸 산 것뿐이지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건 산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좌에서 샀는지 퇴직연금 계좌에서 샀는지 산 것은 동일하니까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룰은 따라야 되는 거죠. 10년을 유지하면 복리 뭐 다 줄 거야, 혜택 줄 거야, 가상금리 혜택 줄 거야라고 했는데 10년 유지하지 못하고 피치 못하게 나 이거 팔래요. 그 팔리냐는 거예요, 그게. 아, 그거 정부가 사갈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조건이 있어요. 상황 봐가지고 안 살 수도 있다라는 단서는 달아놨습니다. 오. 그게 뭐냐면 사고 판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정부에 돈을 빌려줘 놓고 네. 중간에 돈 갚으라는 거잖아요. 네. 나 현금 좀 줘라고 하는 거. 야, 10년 동안 나 빌려준다며. 그래서 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10년에 이만큼을 주기로 한 건데 네가 중간에 돈 갚으라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어기는데 중간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 안 살 수도 있어라는 단서는 달아놨는데 그럴 가능성은 사실 적죠. 그 돈이 없어서 안 줄 리는 많이 없으니까. 손해 보나요? 아, 많이 손해는 안 봐요. 그냥 원금 플러스 표면 이자. 그리고 이게 누적돼서 이자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이거는 분리과세도 안 주고. 물론 이제 퇴직연금 계좌 안에 있으면은 분리과세 상관은 없겠죠. 퇴직연금의 그 세율 구조를 따라가니까. 그런데 그 족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도 퇴직연금 안에 넣으면 어차피 장기 투자할 돈이니까 안정적인 자산이 난 더 필요해. 그리고 거기에서 복리 이자를 주는 상품들을 고를 만한 게 없거든요. 뭐 보험사 상품도 있지만 단기 상품들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매달 얼마씩은 이것도 이제 매달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달 청약을 네. 받으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그럼 나중에 만기가 한 달마다 돌아올 그렇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따박따박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퇴직연금 계좌도 그렇게 활용을 하면 IRP 계좌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받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아예 비과세로 계속 이자를 누적시키고 있다가 한꺼번에 받아도 건보료 부담 없고 뭐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 없고 장기 투자하기에는 퇴직연금 계좌 안에 넣는 게 유리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4월에 세계 국채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하던데 호재죠? 호재긴 호재죠. 네. 호재긴 호재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뭐 드라마틱하게 채권의 가격이나 뭐 이게 변동이 있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뭐가 좋은 거예요? 보실 그러면? 거는 없어요. 채권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인정을 받는 거죠. 잘 사는 나라다. 그런 거. 다른 것들의 지표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만 우리가 MSCI 지수에 편입되냐 안 되냐 그거 가지고도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KS 인증받은 제품은 요거 그래도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했네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뭐랄까 신뢰를 갖는 것처럼 이런 국채 지수라든가 아니면 뭐 MSCI 뭐 유명한 지수에 편입되는 것 자체가 약간의 인정 정도를 조금 더 받는다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그 해외에서도 거대 연기금이나 뭐 투자 펀드들이 이 지수를 그대로 따라하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 안에 담기기는 해요. 주머니 안에 담기면은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가기는 할 겁니다. 근데 그게 가격이 비싸게 사가지고 굳이 여기에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뭐 채권 금리가 떨어진다거나 뭐 하지는 않을 테니까. 어쨌든 뭐 내 주식 계좌가 폭등하는 거는 아니긴 한데 뭐 한국 경제 펀더멘탈에는 약간 그렇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네. 정도의 느낌이지. 앞으로 이 채권 지수에 편입된다 그러면 그 MSCI 지수는 그렇거든요. 주식에 우리 MSCI에 편입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어쨌든 담아야 되니까 주식 계좌 가격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편입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실 것까지는 아니다. 그냥 국격이 기분 높아졌구나. 좋다. 네. 그 정도. 그 정도로. 우리 잘하고 있구나. 그래요. 이렇게 드디어 생각하면 좋을 것 우리나라가 같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이 정도 인정을 받는구나. 네. 정도로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각자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맞는지 이제 고르셔야 될 텐데 올해도 각자 사정에 맞는 투자 적시에 잘 하셔가지고 연말에 함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웃고 소장님도 웃고. 지금이 되게 웃을 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웃어야 될 시기고요. 지금 주가 많이 올라가고 너무 있잖아요. 고점인 것 같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이 웃을 때라고 얘기하는 지금 것은 웃고 있어야 되는 시기고 만약에 네. 지금 수익률이 별로라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채권이나 안정 투자를 하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금리는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근데 그 지금 말씀드린 금리는 장기채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낮아진다고 해가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단기물일 거고, 쭉 장기채든 단기채든 금리가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낮아질 거야.
결국 채권 가격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 사가지고 한 1년 뒤, 2년 뒤에는 가격이 올라가면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팔아가지고 연말에는 웃을 수 있겠죠. 그렇게.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 웃는 2026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